지난 시간에 운송 수단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가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 및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FAS 조건이 있습니다. 이 FAS는 뭐의 약자냐 하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에서 소위 FAS입니다. 즉 누가 수출업자가 이 Free Alongside의 ship은 선박 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물품을 소위 자기의 창고나 공장에서 운송을 해서 이 부두에, 소위 이 부두의 어디에, 바로 선박, 여기가 이제 FAS입니다. 선박 곁에, 즉 선박 곁에 와면은 모든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조건이 FAS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러프하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longside ship에 이제 선척이라는 문제 지금 나오죠. 선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선박 곁에 아무데나 갖다 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FAS 뒤에는 반드시 무슨 항구? 선적항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뭐 포트 굳이 안 하더라도 FAS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FAS 부산의 소위 부산항의 선박 곁, 다시 말하면 소위 매수인이 지정한 그 운송 선박의 선박 곁에 가면 되는데, 그 곁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선박 옆에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다가 within reach of the carrying ship's tackle이라 해놨죠. 선박의 양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선박에 보면은 물품을 싣고 내리고 하는 양하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이 뭐 부두에 소위 이와 같은 양하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왜냐하면 이 선박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alongside ship의 그 의미는 정확하게는 그 선박의 양하기의 도달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 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박이 부두에 접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부두 위에 두면 되겠습니다만은, 선박은 대형 선박인데 부두에 접안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두의 어떤 능력이 안 되어서 선박이 이 부두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소위 영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기에서 물품을 싣고 가서, 아까 전에 물품을 싣고 가서 그냥 부두 위에 이 선박의 태클이, 다시 말하면 양하기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놓아두면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싣고 가가지고 다시 어디에다가 이와 같이 부선이라는, 거의 소위 선박의 그룹배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이 선박의 부선에다가 이 물품을 옮겨 싣고 이것을 다시 어디까지,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장소까지 가는 모든 비용과 위험 역시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FS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정된 선박, 선적항에서의 소위 본선의 선박 곁에까지 가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AS를 굳이 외울 것이 아니라 FAS는 Free Alongside Ship, 즉 선박 곁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FAS 뒤에는 반드시 선적항이 기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AS나 CFR이나 CIF나 뒤에 나오는 뭐 FOB나 전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해상 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이제 이 4가지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재래 화물, 즉 재래 화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소위 포장되어 운송되거나 또는 원유나 곡물이나 광석 등의 소위 이와 같이 포장할 수 없는 1차 상품을 우리는 벌크 카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영어로서 1차 상품을 커머디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벌크 카고와 같이 소위 무포장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을 이야기하고, 이 이제 재래 화물이라는 것은 소위 컨테이너 화물이 등장하기 전에 포장 또는 무포장 상태의 모든 화물을, 소위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을 우리가 보통 재래 화물이라 그러고, 이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이 조건 네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컨테이너 화물 이외의 이와 같은 재래 화물을 소위 운송할 때 소위 사용되는 조건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소위 그 재래 화물이나 혹은 특히 이제 1차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이 사슬에 따른 소위 우리가 복수의 매매라 해서 스트링 세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제 소위 연속 매매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고 이것이 이렇게 운송되는 도중에 이 선박 상에서 또 다른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1차 매수인이 물품을 매수를 하고 자기가 또 매수인이 매도인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물품을 매각하고 또 이 사람 또 누군가에게 매각하고, 이와 같이 소위 계속적인 연속 매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또 다른 그 매수인이 또 매수인에게 또 판매하는 소위 이와 같은 어떤 연속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선책에 물품을 놓아둔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또 선적을 위하여 선책에 놓여짐으로써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수취한 매수인이 다시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의 입장으로서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조달한다라고 하죠. 이때는 인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위 조달한다는 거. 영어로서는 우리가 프로큐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이와 같이 이제 조달한 때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이 또 그 매수인으로부터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소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 물품이 구매되고 나서 소위 최종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여러 수십 분의 어떤 연속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와 같이 이 FAS 조건은 컨테이너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재래 화물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는 이 인코텀스에서 FAS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FCA 규칙을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AS 규칙은 원래 뭐 원목이라든지 원맥,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류 이런 거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소위 선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그와 같은 대량 사람물의 그 선적 비용을 매도인이 소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물품을 본선의 선적에 붙여놓고 선적하던 북유럽의 어떤 목재 매매에서 유래되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일 경우에는 FAS가 아니라 뭐 FCA를 사용할 것, 즉 재래 화물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연속 매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물품이 일단 인도되고 나서 또 다른 누구에게 또 소위 매매되고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하지만 이 이후로는 소위 이제 물품을 조달한 물품을 누군가에게 또 조달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도가 아니라 조달이라는 소위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연속 매매의 개념과 조달한다는 것, 그것이 물품을 소위 조달한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FAS 규칙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FCA 규칙, 컨테이너의 경우에서는 FCA 규칙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프리 캐리어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은 소위 자기의 책임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FCA나 FAS 같은 경우에 뭐 선적 항이 기재가 됩니다만은 FCA는 소위 컨테이너 야드라 해서 컨테이너 물품이 될 것이고 FAS는 바로 부두 또는 부선 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두 또는 부선 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CA는 컨테이너 물품이고 FCA는 재래 물품. 즉 이때 재래 물품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이외의 물품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AS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또 FOB 조건이 있습니다. 이 FOB 조건은 프리 온보드의 약어입니다. 즉 어디에서 온보드라 하는 것은 선박의 갑판상이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성의 선상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선박이 있으면은 이 선박의 소위 본선상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셀러가 부담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FOB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해상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해상 전용 소위 규칙이라고 했었고, 이때 본선 인도라 하는 것은 매도인이 지정한 그 매도인이 그 바로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그 본선의 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렇게 인도된 물품이죠. 이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규칙. 자, 여기 또 조달이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 역시 FAS와 마찬가지로 운송 도중에 또 매수인이 매도인이 되어갖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이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이전하고 하는 손바꿈이 계속 일어날 때 그때는 소위 인도라는 것이 아니라 조달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또는 소위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매도인의 물품 소위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프리온보드라는 것은 바로 물품이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셀러가 부담하는 조건. 역시 FAS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재래 화물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은 FAS와 마찬가지로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코텀스 2010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재래 화물은 주로 대표적으로 보면은 소위 이와 같은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소위 화물이 본선에 들여지는 거구나, 혹은 이와 같이 이 호스죠. 우리가 관이라는 건 이제 관을 통해서 소위 옮겨지는 소위 액체 화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곡물류나 뭐 비료 뭐 이와 같이 소위 사일로라 해서 이와 같은 사일로를 통해서 되는 벌크 카고 같은 경우는 소위 FAB 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FAS와 마찬가지로 이 규칙은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라 재래 화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역시 이제 뭐 통관 원칙은 굳이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FAS나 FOB는 수출 통관 의무는 당연히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FCA와 FOB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FAS도 마찬가지였죠. FAS는 이렇게 부두 위에 소위 이 선박의 태클, 양아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까지 두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심지어 쉽게 FAS 플러스 뭐까지 적재 비용까지 거기에 따른 위험까지도 셀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FCA를 사용하라. 이 역시 FAS와 마찬가지로 FOB에서 적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CFR 조건이 있습니다. CFR. 자, CFR에서의 CFR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코스트의 C와 프레이트의 FR을 가지고 CFR 세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FOB는 소위 뒤에 선적항이 기재가 됐죠. 그런데 이 CFR은 목적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라 해서 운임을 누가 소위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조건. 무슨 조건에서? 앞에서 봤던 FOB 조건에서, 그죠? FOB 조건에서 어디까지? 목적지 항구까지의 해상 운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 CFR 조건입니다. 프레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해상 항공 복합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은 우리가 캐리즈라고 했었는데 해상 운임은 일반적으로 프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코스트는 뭐 원가라는 측면보다는 쉽게 말하면 FOB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FOB 가격에 뭐까지? 쉽게 운임까지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자, 앞에서 우리가 CPT 조건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운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운임만 지불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운송 계약까지도 누가? 소위 매도인이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운송 계약의 의무가 역시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자, 운임은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데 비해서 위험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FOB와 마찬가지로 선적항 본선 상에서 위험은 셀렉에서 바이어로 이전됩니다. 즉 매도인으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으로 이전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한 것이 소위 C로 시작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CFR은 소위 비용 부담은 목적항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비해서 위험은 어디서 끝나느냐? FOB와 마찬가지로 선적항 본선상에서 위험은 셀렉에서 바이어로 이전된다. 그래서 이 규칙은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에 서로 다르다 하는 특징 때문에 두 가지 분기점이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고 FOB와 마찬가지로 1차 상품 무역에서 소위 복수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그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그 물품을 다시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 다른 매수인이 또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과 같은 연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놓아둔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물품이 본선의 선상에 놓여짐으로써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수취한 매수인이 다시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의 입장으로서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조달할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른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인도 및 조달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연속 매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재래 화물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경우에는 CFR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학습한 CPT 조건을 사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에서. 자, 이것이 FOB와 CFR의 소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FOB와 CFR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FOB 뒤에는 소위 선적 항구가 기재되는 반면에 CFR 뒤에는 목적 항이 기재된다는 거. 그리고 위험의 이전은 FOB나 CFR과 마찬가지로 본선의 선상에서 위험은 셀러에게서 바이어에 의로 이전된다. 그런데 비용은 FOB는 의미 그대로 본선의 선상인데 비해서 CFR에서는 그 선상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추가적으로 부담된다는 것. 따라서 FOB에서는 운임 부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해야 되는 반면에 CFR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과 인도 방법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물론 인코텀스 상에서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안 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무역계약에서 봤을 때 비용의 분기점이 소위 끝나는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요 시점,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진다 했죠. 실제적인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FOB에 있어서는 소위 현실적 인도 방법이라고 해서 선적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CFR의 경우에 있어서 역시 선적 시의 경우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CFR의 경우에는 그 운송 서류를 제공할 때, 즉 서류가 인도될 때, 실제 물품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징적 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과 비용의 소위 분기점이 다른 네 가지 조건은 전부 무슨 인도 조건? 상징적 인도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역 계약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소위 학습을 할 때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에 대한 학습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CIF 조건이 있습니다. 앞의 FOB 조건과 CFR 조건을 이해했다면은 CIF 조건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CFR 조건에 무슨 비용? 소위 보험 비용을 추가한다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학습한 CPT와 CIP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CFR 조건에서 보험료가 추가로 되었고, 자, 이 11가지 조건 중에서 셀러가 반드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 조건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뭐와 뭐? I가 들어가는 CIP와 여기에 나오는 CIF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CIF는 코스트와 인슈런스와 그리고 프레이터. 아까 앞서 CFR은 프레이트에서 FR을 해서 CFR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C와 인슈런스의 I와 프레이터의 F 해갖고 CIF. 마찬가지로 여 뒤에는 뭐가 기재된다? 소위 목적항 항구, 즉 요 CIF 뒤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항 항구까지의 모든 비용, 모든 비용이라 하면 되겠죠. 인슈런스와 프레이터, 운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 CIF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CIF 조건은 뭐 CFR 조건에서, 그죠? CFR 조건에서 인슈런스, 즉 보험료가 추가된 것이고, 이 보험료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뭐까지? 보험
계약까지 추가적으로 셀러가 할 의무가 있다는 그 조건입니다. 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CIP 조건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비교해 보면은 FOB, CFR, CIF에 있어서 본 위험 이전은 어디에서 본선항의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위험은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여기서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소위 위험이 넘어간다. 반면에 비용의 경우에 있어서 위험은 똑같다. 이걸 기억해 두어라 했습니다. 앞서 반 FCA, CPT, CIP가 역시 위험 이전의 시기가 같듯이 FOB, CFR, CIF는 위험의 이전 시기는 같은데 비용은 차이가 난다 했죠. 자, FOB는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요 시점까지. 반면에 상징적 인도는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비용은 어디까지? 소위 목적항까지 가기 때문에 그죠? 소위 이제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진다. 실제적인 인도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만 비용을 목적지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의 인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 CIF 역시 마찬가지죠. CIF는 CFR에서 뭐를 추가한 것? 보험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서 우리가 봤던 FCA와 CPT와 CIP를 한 묶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FOB와 CFR, CIF를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CIF와 그럼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DAP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방금 CIF에서는 뭐였습니까? 위험은 선적항 본선상의 소위 이 본선 위에서 그 본선상에서 위험은 끝나지만 비용만 추가적으로 부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위험은 소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DAP 조건은 그 모든 것이 누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이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위 CIF와 DAP 똑같죠. 가령 CIF 뒤에도 목적지 항구가 나오고 DAP 뒤에도 소위 목적지 항구가 나왔을 경우에 동일한 목적지가 나오지만은 그 인도는 양육지 인도가 되고 CIF는 선적지 인도가 된다는 것이고 인도 방법도 이거는 소위 서류상의 인도로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것은 실제 목적지에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역시 뭐 비용과 위험 분기점이 차이가 나지만 DAP는 비용과 위험이 분기점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 특히 이제 D 조건은 여러분이 헷갈릴 것이 없는 것이 delivered at delivered 뭐 DAT가 됐던 DAP가 됐던 DDP가 됐던 그 뒤에 나오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셀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D 조건에 이해를 해둬야 될 것이 인코텀스에서 D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우리가 전부 이와 같이 선적지 인도 규칙이 선적지 인도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D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D 조건은 우리가 양육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데 앞서 우리가 무역의 조건을 봤을 때 품질이라든지 수량의 경우에 있어서 그 품질과 수량의 결정 시기가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어디에 따른다? 인코텀스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텀스의 경우에 있어서 선적지 인도 규칙의 경우에서는 서의 품질과 수량도 어디에 그 결정 시기도 선적지가 될 것이고 양육지 인도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품질과 수량의 결정 시기도 역시 양육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인코텀스
2010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즉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코텀스 2022, 인코텀스 2020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다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